이 말은 얼마 전 제 친구들과의 대화 중에 나온 말입니다. 과연 진리는 있느냐는 주제로 이런저런 자유로운 생각들을 꺼내놓을 때 제 친구가 말했던 저 한마디가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사실 저 말은 제가 책에서 많이 접했던 말이었는데 그 말을 누군가의 입에서 일상 언어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들 이면에는 지난 역사, 시대적 조류, 많은 이들의 삶이 녹아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날 집에 와서 음악을 틀어놓고 책을 보는데 그날 무슨 날이었는지 노래 가사에서도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 가사가 정확하지 않은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마침내 정답이 없다는 것을 배웠으니까 뭐 이런 가사였거든요. 제가 아이유 노래에서 들었는지 볼빨간 사춘기 노래에서 들었는지 잘 가물가물한데 나중에 제가 여기저기 찾아봤는데도 잘 못 찾겠더라고요. 혹시 여자 솔로 가수 노래 중에 저 가사가 어디 나오는지 알고 계신 분은 제보 바랍니다. 제가 찾다가 출처를 못 찾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은 저 말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삶에는 정답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적 없다고 말하는 정답의 예시들을 우리는 쉽게 들 수 있을 거예요. 공부만 잘하면 된다, 대학에 가야 성공한다, 결혼을 해야만 한다라는 소위 인생의 공식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공식들에 배신당한 젊은 세대들이 응당 저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 말을 제게 들려주었던 친구는 한국 교회를 오랫동안 겪고 이후 신천지를 겪고 그리고 탈퇴한 이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인 줄 알고 찾았던 곳에서 실망만 얻었으므로 사실 이제는 어디서도 정답을 얻을 수 없다는 절망에서 저런 말이 나올 법하죠. 그리고 이러한 정답에 관한 실망감은 오랜 역사 속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정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세시대로 돌아가고자 하는데요. 아까 그 친구와는 달리 정답이란 게 있어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있다면 바로 중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정답이란 그것이 옳은 답변이라면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권위를 필요로 하겠죠. 그리고 중세에는 정답을 결정해 줄 신의 권위를 등에 업은 막강한 조직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 만사에 관해 정답과 오답을 구분해 주는 역할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그 유명한 천동설, 지동설 논쟁이 자주 언급됩니다. 태양이 돈다고 주장했던 교회의 권위에 맞서 지구가 돈다고 말했던 갈릴레오 얘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교회의 권위에 의해 갈릴레이의 결론이 정답으로 승인되지 않고 당시 과학자들은 연구를 위해서 교회의 압박을 견뎌야 했다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활용점정은 갈릴레이가 종교재판소를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멋들어지게 말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진실은 이 갈릴레이 역시 가톨릭 신자였고 가톨릭 역시 갈릴레이를 후원하면서 그의 책이 나오도록 지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가톨릭은 오히려 갈릴레이의 지동설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럼에도 당시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제대로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손을 들어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 드라마틱한 교회와 갈릴레이의 투쟁 이야기는 사실 허구입니다. 제가 예전에 칼 세이건 살롱이라는 과학 세미나에 갔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갈릴레이 이야기의 이 각색된 버전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제 정답을 승인하는 권위가 종교에서 과학으로 넘어왔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저 갈릴레이의 각색된 버전이 인용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누구의 입장을 반영해서 각색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세에는 신의 이름이 정답을 정해주는 권위로 기능했다는 점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구도가 뒤집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역시나 어느 가톨릭 신자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만나볼 인물은 데카르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정답의 토대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데카르트는 교회 조직의 권위가 아닌 새로운 권위를 제시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권위를 발견하는 방식이란 바로 의심이었습니다. 데카르트는 생각했어요. 정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한다면 그 생각의 확고한 토대는 뭐지? 그래서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의심해서 그 생각의 토대가 될 만한 그 밑바닥, 단단하고 안전한 밑바닥을 찾고자 했던 것이 데카르트의 작업이었습니다.
의심만 해서는 정답을 얻을 수 없으니 의심을 통해서는 결국에는 의심 없이 믿을 만한 무언가를 발견하고자 했던 것이죠. 즉,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확고한 토대를 말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난로가에 앉아서 먼저 눈을 가렸습니다. 시각이라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게 정답을 찾는 데 있어서는 참 의심스러운 것이죠. 잘못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귀를 막았습니다. 환청이 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데카르트는 눈과 귀를 막은 채 한참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다가 데카르트가 발견한 것이 있어요. 이런저런 생각들이 다 의심스러울 수는 있어도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바로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카르트에 의해서 생각하는 나, 이성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데카르트는 17세기 사람인데 이후로 300년간 과학은 빛나는 발전을 이뤘습니다. 뉴턴, 칸트 같은 이성에 힘입어 빛나는 업적을 이룬 위인들도 이어서 등장했습니다. 이 시절을 가리켜서 계몽주의라 부릅니다. 즉, 무지몽매했던 인간이 이성에 의해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낙관적인 시기를 가리켜서 계몽주의라고 해요. 이로써 이성이 중세 이후 정답을 결정하는 새로운 권위로 등극한 것입니다. 아까 갈릴리의 이야기의 각색된 버전은 바로 이 시절, 이 계몽주의 관점에서 어느 소설가에 의해 각색되었던 것이죠. 즉, 근대의 사람, 계몽주의 시절의 사람이 바라본 중세가 어떠했는지를 저 각색된 갈릴레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이제 정답을 결정하는 권위가 교회가 아닌 이성으로 전환되었다는 확신이 묻어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이 이성의 시대에 영향을 받는 그 연장선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아니,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저런 사이비 이단에 빠질 수 있다니? 뭐 이런 얘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사이비 이단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근대식 믿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보게 되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남들보다 명민해 보이는 사람들도 사이비 이단에 있을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 이후 이성은 확고부동한 삶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성은 사실의 영역을 다루는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닌 것들도 있잖아요. 예컨대 믿음, 신념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의 영역에서 밀려나 가치의 영역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즉, 이성적으로 취급될 수 없는 사실의 영역이 아닌 진리의 영역에서 떨어져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으로 취급되었던 것이죠. 예전에 학교에서 발표할 때면 이렇게 말하게 되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 뭐뭐 같아요 라고 확실한 내용도 이렇게 겸양적으로 얘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틀릴지 모른다는 불안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어떤 선생님은 같아요가 뭐가 같아요야,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왜 말을 못해? 라고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성적으로 사실인지 아닌지가 판명되지 않은 것에 관해서는 뭔가 확실하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여러분 있죠. 특히 종교적 신념에 관해서는 더더욱 그렇지 않나요? 이성에 의해서 검증되지 않은 것에 관해서는 뭔가 확실하게 말하기가 꺼려지는 이 느낌, 이것은 아마 우리가 이성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기 신념을 밝힐 때는 뭔가 사실관계를 얘기할 때와 다르게 한 걸음 물러서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컨대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뭐 이런 표현들을 쓸 때 대부분 어떤 신념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성의 시대 속에서 누군가가 성경만이 진리야 라고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갑자기 지하철 생각이 나지 않으세요? 예수만이 답이라고 용기 있게 말하는 분들을 거기서 보게 되는데, 그들을 보면 손가락질할 때 사실 이런 생각이 반영된 건 아닌가요? 이성으로 검증되지 않은 자기 신념을 저렇게 확고하게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이요. 그래서 신념을 사실처럼 말하는 그 발언의 중요성은 반감되고,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진지하게 자신의 신념을 사실에 입각한 진실로 믿는다면 그 사람을 극단적인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하진 않나요? 이 시대가 말입니다. 믿음을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이 이성의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성경을 지키고 싶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는 복음서를 갈기갈기 분해해서 그 안에서 사실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분리해 보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좋게 해석되는 예수님의 말씀은 남겨두고 기적과 관련된 부분들은 모두 삭제해서 본인만의 복음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즉 인간 이성에 의해서 참이라고 평가받는 내용들만 추린 것이죠. 이것을 톨스토이 복음서라고 그는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언급했던 이신론에 입각한 기독교 과학자들은 어떻게든 성경의 내용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것임을 증명하고자 애썼던 사람들이죠. 그 성공 여부를 떠나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대강 살펴본 정답의 역사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근대인의 시각에서 중세는 신의 권위에 입각해서 정답을 결정했다. 그리고 계몽주의 이후에는 이성이 그 왕좌를 물려받았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정말 인간 이성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맞나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애덤 스미스를 언급하려고 합니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다들 배우셨죠? 애덤 스미스는 사람들이 뭔가를 구매할 때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때 이 결정들이 모이고 모여서 적정 가격이 형성될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가만 들여다보면 고도 비만 환자는 자신이 초콜릿을 먹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에 초콜릿을 이미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암 말기면서도 담배를 끊지 않는 아저씨를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이성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거라는 이 논조에는 충격적인 구멍이 있습니다. 즉 인간이 합리적인 사고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고전 경제학의 프레임을 넘어서 행동 경제학이라는 게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 패턴을 연구해서 경제의 변수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격 결정을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에만 맡겨둬서는 안 되고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는 케인즈주의도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성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이성이 불신을 받는 상황들을 또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공황에 이어 전 세계는 두 번의 큰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이 양차 세계대전은 이성에 의해 계몽된 인류가 더 나은 세상을 누릴 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그 꿈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어요. 이성을 올바른 판단자로, 심판자로 삼았던 사람들은 다시 의심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이성은 믿을 만한 토대가 정말 맞을까? 그런데 만일 이성이 확고한 토대가 아니라면 그 이성은 뭘로 검증할 수 있지?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그래서 사상사에서는 저런 생각들이 나오는 기점으로 이제 근대가 저물고 소위 포스트 모던이라 부르는 탈근대의 시대로 넘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탈근대의 특징은 데카르트를 반성하고 극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즉 인간 이성을 다각도에서 비판하고 검증하며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이 우리 시대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대목에서 오늘 이야기 서두에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제가 들었다고 말씀드렸던 바로 그 발언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정답이 없다는 정답을 알게 되었어요. 라는 말을 제가 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말은 아주 포스트 모던적입니다. 정답을 결정하려는 이성의 권위를 싹 다 무너뜨리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간 이성이 정답이라 말해왔던 것이 사실 모두 정답이 아니었다는 그 사실만이 진실이었다는 탈근대의 목소리로 저 친구의 발언이 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성적이만 하면 돼 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성은 정답을 발견하게 하는 확고한 토대가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확고한 토대를 추구하려던 인간은 이제 이성의 밑바닥까지 탐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던의 시대 속에서 이 이성 아래에서 작동하던 한 가지 중요한 차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차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전통입니다. 이성 자체가 권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성 아래에 있던 전통이 그 전통대로 사고하는 방식인 이성에 권위를 부여했던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이성은 그 전통에게 그럴듯한 논리 구조, 합리적으로 보이는 논리 구조를 제공합니다. 이 그럴듯한 논리 구조를 가리켜서 타당성 구조라고 명명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는 기독교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는 기독교가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기독교의 방식대로 생각하는 것을 권장받습니다. 기독교의 방식대로 생각을 하면 칭찬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꾸중을 들었던 것이죠, 종종. 그리고 이렇게 계속 생각하다 보면 내가 속해 있는 그 전통이 아주 자연스럽게 맞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속해 있는 저의 전통을 비판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정말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신념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일 제가 불교인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불교의 전통이 권위를 갖게 되겠죠. 그 가정 안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그 전통에 입각해서 타당성 구조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실과 신념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전통에 속해 있는가가 말입니다. 따라서 모든 이성 활동의 이면에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떨까요? 인간은 인간이 살아온 방식, 그 전통 위에서만 이성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이성의 집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이 되게끔 그럴듯하게 합리적으로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종교든 사상이든 가만 들어보면 모종의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설득력은 밖에서 보는 사람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합리적으로 보여요. 어떤 엄마가 신천지에 들어간 자기 자녀를 보면서 저런 허접한 논리에 우리 아들이 빠지다니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신천지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신천지의 교설이 그들 표현대로라면 대단히 이치적으로 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신천지의 전통 안에 속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 점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해 줍니다. 죄다 그럴듯해요. 그러나 그럴듯하다고 해서 진리는 아니고 특히 나에게 그럴듯해 보인다고 진리는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뭐가 문제가 될 거냐면 어떠한 전통 위에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실과 믿음, 사실과 신념은 칼로 두부 자르듯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다 근대적 사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실과 신념은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어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즉, 우리는 믿는 대로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믿어요. 그리고 이 믿음과 생각은 전통 위에서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잠깐 살펴본 이성의 역사도 사실은 서양의 전통이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중세에서 근대로 그리고 탈근대로 이어진 전통 위에서 이성은 작동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성은 한결같고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객관적 진리가 아니었어요. 각각의 전통 위에서 사용되는 도구였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달라졌던 것은 우리가 어떤 전통 위에서 이성을 사용했는지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런 그림을 얻었습니다. 여러 전통들이 있고 그 전통들 위에서 이성들은 그럴듯한 논리 구조를 제공하고 그러한 사고방식의 전통은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내가 어떤 전통 안에 참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기준을 얻습니다. 만일 이것을 믿음 A라고 부를 수 있다면 같은 메커니즘으로 믿음 B가 있고 믿음 C가 있습니다. 즉 믿음은 사실의 차원에서 벗어난 비이성적인 무언가, 그저 가치평가에 지나지 않는 무언가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모든 믿음들은 이성적입니다. 더불어 전통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세계를 가리켜서 이런 명칭으로 부릅니다. 다원주의라고요. 그리고 이 다원주의 세계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어떠한 전통에 속해 있는가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전통 안에 계신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천지 탈출은 지능순, 이런 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각 전통은 나름의 그럴듯함을 갖고 있고 머리가 좋고 나쁘고는 그 전통을 접하게 된 것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저 신천지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은 종교일체를 비이성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이성 만능주의를 수용할 때만 가능한 말입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비하를 품고 있죠. 어찌됐든 이제 결론을 낼 시간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정답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지? 의 문제로 돌아오게 되죠. 이 다원주의의 시대, 포스트 모던의 시대 속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위에서 기독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역시 비이성적인 신념으로 취급될 게 아니라 하나의 전통으로서, 그리고 그 전통의 권위 위에서 기독교식 이성이 작동합니다. 따라서 기독교가 뭐를 옳다고 하고 뭐를 그르다고 말하는지를 다루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권위 있게 인정하는 기독교 전통을 다뤄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걱정하는 것은 기독교의 전통에 관해 잘 알지 못한 채 기독교의 옷을 입은 사람과 조직입니다. 신천지가 이에 해당하고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 비판을 완전히 비껴나갈 수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일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은 언제 기독교 전통을 소개받으셨나요? 혹은 기독교인이 아니시더라도 기독교 전통을 소개받으셨던 적이 있나요? 그때 소개받았던 전통의 내용, 그 기독교 전통의 내용에는 뭐가 있었나요? 함께 이야기를 나눠봅시다.